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눈썹 없는 호랑이. 옛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고 살았어요.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였죠.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싱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서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죠.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발도 손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어요.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죠. 그리고 그 신비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에 산딸기가 있다니.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산딸기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그런데 호랑이 눈썹을 무슨 수로 자네가 구하겠나? 아들은 의원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보찜을 싸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세 고개를 넘으니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죠.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를 무서워하지 않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호랑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말이죠.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의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는 등을 납작하게 낮췄어요.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였죠.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쌩하고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었습니다.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 떼더니 아들에게 주었죠.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휙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은 어머니는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 내다 팔아 잘 살게 되었어요. 한겨울에 보았던 그 봄날 같은 꽃밭은 사실 효자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꽃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랍니다. 이상한 솥.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요. 아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 혼자 일을 하니 살림은 무척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아내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불을 널어놓았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긴 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어느새 무지개가 뜨고 해가 돋았죠. 그런데 아내가 집에 와보니 이불이 푹 처져 있었습니다. 소미불을 말리려면 며칠씩이나 걸릴 텐데 말이에요. 세상에, 저도 이젠 못 참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불 하나를 못 챙겨요? 글은 그만 읽고 돈 좀 벌어와요. 제 말이 안 들려요? 아내가 젖은 이불을 퍽퍽 치며 소리를 지르는 동에 선비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돈을 못 벌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선비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수가 생기겠지. 선비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꽃도 보고 새도 보면서 말이죠. 한참을 가다 보니 논에서 조그만 올챙이들이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어요. 비가 오긴 했지만 워낙 가물었거든요. 아이 저런, 논에 물이 없어서 올챙이들이 개구리도 못 대보고 죽겠구나. 걱정 말아라 올챙이들아, 내가 도와줄게. 선비는 손으로 가만가만 올챙이들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습니다. 올챙이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꼬물꼬물 흔들며 헤엄을 쳤어요.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죠. 올챙이들아, 잘 자라서 개구리가 되거라. 선비는 한참을 걸어서 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남의 논도 메어주고 밭도 갈아주고 집 짓는 일도 도왔죠. 하지만 선비는 워낙 일을 못해서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반만큼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사람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무 한 짐을 다 하고 산을 내려가는데 선비는 아직도 지게에 반도 못 채웠습니다. 선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동안 아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차라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지.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에 올챙이를 놓아준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라, 전에 내가 놓아준 올챙이들인가 보구나. 벌써 이렇게 자랐나? 그런데 개구리들이 달고 다른 솥 하나를 끌고 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그 솥을 선비의 발밑에 놓고 다시 퐁당퐁당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가 쌀이 문을 여니까 아내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래, 나가서 돈을 벌어오랬더니 그깟 달아빠진 솥이나 주워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야 낫지 뭘 그러오. 아유, 그나저나 밥이나 좀 주구려. 배가 고파서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오. 밥이 어딨어요. 겨우 이 쌀 한 톨뿐이라고요. 그럼 그걸로라도 밥을 지어주구려. 주워온 솥에 달랑 쌀 한 톨을 넣었지만 그래도 불을 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쌀 한 톨 밥이라도 빨리 주시오. 알았어요, 이 못난 양반. 쌀 한 톨로 배불리 잡수시구려. 선비는 배가 너무도 고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쌀 한 톨로 밥을 지었는데 기름진 밥이 한 솥 가득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쌀 한 톨이 1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밥이 되었네.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선비에게 신비한 솥을 주고 간 거예요. 선비는 그 신비한 솥 덕분에 잘 먹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엽전 하나를 넣고 끓였더니 솥에 엽전이 가득 찼어요. 오, 정말 신기한 소치구려. 선비도 아내도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습니다. 선비네는 부자가 되었어요. 뭐든지 하나만 넣고 끓이면 솥에 가득가득 찼거든요. 달걀 하나를 넣고 끓여도 달걀이 한 솥 가득하고
금반지 하나를 넣고 끓여도 금반지가 한속 가득했죠. 오늘도 선비와 아내는 뭔가를 넣고 자꾸 끓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심도 커졌죠. 선비네는 이제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선비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해 자꾸 이것저것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끓였어요.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온 아내는 너무 놀라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끓인 탓에 신비한 솥은 그만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좁쌀 한 알. 옛날에 한 총각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꼭 급제를 해야지. 총각은 굳게 마음을 다지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총각이 한참 산길을 걷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한양은 너무도 멀어서 아직 몇 날 며칠을 더 가야 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군. 총각은 주막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시오, 젊은이. 주막집 주인이 총각을 맞았습니다. 저 하룻밤 묵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시오. 총각은 괴나리 보침을 내려놓더니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좁쌀 한 알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이걸 좀 맡았다 주시오. 에? 이거 좁쌀이 아니오. 주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그렇지만 제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잘 보관했다가 내일 제가 떠날 때 주십시오. 나 참. 주인은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 말았죠. 총각이 방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담 너머로 좁쌀 하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까짓 게 뭐가 소중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각은 떠날 준비를 하고 주막집 주인에게로 갔어요. 주인 양반, 어제 제가 맡긴 것을 주십시오. 엥? 뭘 맡겼다고 그러? 주인은 좁쌀 하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좁쌀 하나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이오. 그거 정말 달라는 거요? 정말이고 말고요. 저에겐 소중한 것이니까요. 나 원참 별일을 다 보는군.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담 너머로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주인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다 주인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잘 보관을 하느라고 실ong에 얹어놓았는데 그만 쥐가 먹어버렸어. 네? 뭐라고요? 소중한 것이어서 특별히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쥐가 먹어버렸다고요? 미안하오, 젊은이. 하지만 총각은 물러서지 않고 좁쌀을 내놓으라고 졸랐어요. 참으로 답답한 젊은이로군. 쥐가 먹은 걸 난들 어떡하오?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셔야죠. 쥐를?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한 마리 잡아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총각은 쥐를 받아 괴나리 보찜 속에 넣었어요. 정말로 쥐를 가져가겠다는 거요? 좁쌀을 잃어버렸으면 쥐라도 가져가야죠. 주막집 주인은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단 표정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양반 안녕히 계십시오. 총각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더니 이내 주막을 떠났어요. 아직도 한양까지는 멀었구나. 부지런히 걷자. 총각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어느덧 또 해가 저물었죠. 날이 저무는데 주막을 찾아야겠구나. 총각은 주막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어요. 총각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을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저 주막에서 하룻밤 묵자. 총각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 묵어 갈까 합니다. 네, 어서 오시오. 총각은 괴나리 보찜을 내려놓더니 그 안에서 쥐를 꺼냈어요. 주인 양반, 이걸 좀 맡았다가 주십시오. 이게 뭐요? 쥐가 아니요. 아, 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나보고 쥐를 보관했다가 달라는 거요. 네, 꼭 좀 부탁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총각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죠. 주막집 주인은 쥐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만 맡아주십시오. 총각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바람에 주막집 주인은 얼떨결에 쥐를 받았어요. 나 원참 쥐를 맡아보기는 난생 처음이군. 고맙습니다, 주인 양반. 총각은 안심이 되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유, 모르겠다. 이게 뭐 그리 소중하다고. 주막집 주인은 쥐를 담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떠날 채비를 하고 주막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양반, 떠나려고 합니다. 어제 맡긴 것을 돌려주십시오. 뭘 맡겼다는 거요? 제가 쥐를 맡겼지 않았습니까? 주막집 주인은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자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그거는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네? 뭐라고요? 아니, 보관을 해달랬더니 고양이에게 주었다니요. 아니, 내가 준 게 아니라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그럼 할 수 없군요. 쥐 대신 고양이를 가져가겠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쥐를 맡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보 젊은이, 그까지 쥐 대신 고양이를 달라는 거요. 그까지 쥐라니요.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빨리 제 쥐를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고양이를 주십시오. 주막집 주인은 고양이를 총각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받아들고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날이 저물자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 묵어가려고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주막집 주인은 반갑게 총각을 맞았습니다. 총각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주인 양반, 이 고양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고양이요, 네,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총각이 건네주는 고양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척 아끼는 것이니 잘 좀 맡았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 주십시오. 알았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어제 제가 맡긴 고양이는 어디 있습니까? 총각이 고양이를 찾자
그제야 주막집 주인은 담 위에 있던 낯선 고양이 생각이 났어요. 아차, 내가 고양이를 묶어놓지 않았구나.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생각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총각은 다시 고양이를 달라고 재촉했죠. 갈 길이 바쁩니다. 어서 제 고양이를 주십시오. 실은 고양이가 말발굽에 채어 죽었어. 주막집 주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네? 뭐라고요? 제 고양이가 죽었다고요? 미안하게 되었어.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총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 고양이를 죽인 말을 주십시오. 에이, 말을 달라고. 네, 주막집 주인은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총각에게 말했죠.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말을 달라는 거요. 네. 주인 어른은 제 고양이를 맡았다 주기로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을 달라는 거요. 말을 주지 않겠거든 제 고양이를 돌려주십시오. 그 고양이는 제가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주막집 주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할 수 없이 말을 내주며 크게 화를 냈죠. 우리 주막에는 훨씬 더 말하라. 총각은 말고삐를 끌고 한양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얼마쯤 벗어나자 총각은 얼른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좁쌀하나리 말 한필이 되었구나. 이제부터 말을 타고 가면 한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군. 총각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총각은 또 주막을 찾아 들어갔죠. 주인 어른,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이 말을 잘 맡아주십시오.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말을 끌고 외양간으로 갔어요. 총각은 주막집 주인을 부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말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니 잘 맡았다가 주십시오. 염려 마오 젊은이. 그러나 한밤중에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외양간으로 들어온 말을 주막집 황소가 뿔로 받아 쓰러뜨린 것이었어요. 황소는 결국 낯선 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일을 한 주막집 주인은 총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어? 무엇을 말입니까? 어제 내게 맡긴 말이. 주막집 주인은 총각의 말이 황소의 뿔에 받쳐 죽었다고 말했어요. 네? 제 말이 죽었습니까? 젊은이, 정말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미안하오. 주막집 주인은 미안해하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 어른, 죽은 말을 살려낼 수는 없으니 제 말을 죽인 황소를 대신 주십시오. 에이, 그럼 내가 손해지. 싫다면 말을 살려내시오. 주막집 주인은 할 수 없이 황소를 내주었죠. 총각은 황소를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만에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총각은 어느 여인숙에다 방을 얻었죠. 주인 양반,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사람인데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이 황소를 좀 맡아주십시오. 알겠소. 염려 마시오. 황소는 나의 전 재산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알았다니까, 젊은이.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여인숙집 주인은 총각에게 달려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젊은이, 우리 아들 녀석이 젊은이의 황소를 팔아버렸어. 네? 남의 황소를 마음대로 팔다니요? 주막집 주인은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이, 내 아들 녀석이 그만 젊은이의 황소가 우리 것인 줄 알고 팔았다오. 대신 내가 다른 황소를 드리리다. 안 됩니다. 주인 어른은 내 황소를 잘 맡았다가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벌을 받으면 되겠어? 어느 집에다 내 황소를 팔았는지 알아보고 제 황소를 찾아다 주십시오. 총각의 황소가 팔려간 곳은 정승댁이었어요. 주막집 주인은 혼이 날 것을 각오하고 황소를 사간 정승댁으로 사정 이야기를 하러 갔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젊은이인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구려. 내가 그 젊은이를 만나고 싶으니 가서 데려오도록 하시오. 주막집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 총각에게 정승의 말을 전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정승나리를 만나보지요. 총각은 서슴없이 주막집 주인을 따라 정승댁으로 갔어요. 정승을 만난 총각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알고 판 황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대가 황소의 임자인가? 정승은 웃음을 띠며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소 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황소를 사신 나리께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제 황소를 돌려주십시오. 여보게, 그 황소는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네. 나리, 진짜 임자가 나타나 제 물건을 찾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이, 그 황소는 벌써 잡아먹고 없네. 네? 미안하이, 내가 다른 황소를 대신 주겠네. 총각은 아무 대답도 없이 정승을 바라보았어요. 정승은 총각이 무슨 말을 꺼낼지 궁금해하며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총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리,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죽은 황소를 살려놓으라는 말인가? 나리, 황소 고기를 먹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황소를 받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정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정승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빙글에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네. 자네가 달라는 것을 줄 터이니 우선 우리 집에 묵으며 과거 공부를 하게. 총각은 그날부터 정승댁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어요. 총각은 열심히 공부해 과거를 치렀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죠. 부끄럽구나.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총각은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정승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리,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게. 자네는 내 약속을 잊었나? 내가 자네한테 자네의 황소고기를 먹은 사람을 주기로 하지 않았나? 잠시만 기다리시게. 그러면서 정승은 자기의 예쁜 딸을 총각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정승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내 딸이 자네의 황소고기를 먹었네. 총각은 새삼 정승의 큰 인물됨을 알았습니다. 날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보게, 다음 과거에는 낙방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할 수 있겠나?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하세.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자네도 꼭 약속을 지키게. 총각은 열심히 공부해 약속대로 다음번 과거에 급제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지. 정승은 기뻐하며 총각과 딸을 혼인시켰답니다. 금강산 명경대 전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살아서 지은 죄를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죠. 염라대왕 앞에는 명경대라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는데 누구든 그 앞에 세우기만 하면 그가 살아서 한 일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염라대왕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그대는 옷을 어디 두고 이런 모습으로 왔는고? 부끄럽사오나 저는 평생 게으른 탓에 몸을 가리로 단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무래도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봐라,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워놓고 잘 살펴보아라. 저승사자들이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명경대에 낡은 옷을 걸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윽고 스님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는 엎드려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스님이 게을러서 옷을 마련하지 못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주위에 떠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마저 벗어준 이 스님에게 얼른 비단 옷을 내어드리고 극락으로 모셔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저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벌거벗은 스님은 이렇게 해서 비단 옷을 입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안창 땅에 살던 이름난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죠. 그는 부자답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있었어요. 염라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난 부자인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느라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어서 네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여라. 염라대왕님, 그건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대의 말이 사실이렸다. 사실이고 말고요. 제가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먼 곳까지 퍼져
저희 집 앞에는 사시사철 거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볼까? 이자를 명경대 앞에 세워보거라. 저승사자들이 부자를 명경대 앞에 세우자 이내 부자네 집 대문이 나타났어요. 과연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못된 놈아, 밥 한 그릇 달라는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 밥은 안 줘도 좋으니 깨뜨린 데 바가지나 물어내라. 거지들은 문고리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자가 새파랗게 질려 재빨리 외쳤어요. 저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계속 이놈의 죄를 비추어 보아라. 이번에는 명경대 안에 삐쩍 마른 소와 말들이 나타나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저것은 어찌 된 일이냐? 저승사자들이 명경대를 확인해 보고 하려었죠. 이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쑤여 먹이고 일을 안 할 때는 전혀 밥을 주지 않아 소와 말들이 슬피 울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놈은 더 이상 비춰볼 것도 없다.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라.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억울하다며 변명을 해댔어요. 저승사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를 낚아채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버렸죠. 저승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놈이로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염라대왕이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하자 곁에 있던 저승사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인간 세계에 명경대를 만들어 주어 평소에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그럼 어디에 명경대를 만들면 좋겠느냐?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금강산에 명경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옵니다. 좋다.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먼저 금강산 장안사 남쪽에 마음이 비칠 정도로 맑은 냇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냇물 바로 위에는 저승의 명경대를 닮은 커다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우고 명경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이런 소문을 내도록 했어요. 금강산 명경대에 올라서서 황천강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를 확인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명경대에서 황천강을 내려다보며 지은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답니다. 신비스러운 피리.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삼국 통일 뒤 혼란스러워진 나라 안팎을 돌보느라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문왕은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동해 바닷가에 감은사라는 절을 지어서 아버지 문무왕의 명복을 비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문왕이 왕이 된 이듬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 일을 보는 신하 박숙청이 헐레벌떡 궁궐로 달려왔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요? 문무왕의 수중릉을 살피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는 박숙청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신문왕 앞에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동해 가운데에 작은 산 하나가 나타났사옵니다. 뭐시여? 난데없이 바다에 산이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신문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그 산이 감은사를 향해 떠내려와서는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사옵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서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사옵니다. 어허, 그거 참. 신문왕은 곧 천문을 맡아보는 신하 김춘지를 불렀어요. 김춘질은 산 이야기를 듣고 점괘를 뽑아보았죠. 선왕이신 문무대왕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사옵니다. 더구나 김유신공도 하늘의 신이 되어 나라를 보살펴주고 있사옵니다. 이 두 성인께서 뜻을 같이 하시어 나라를 지키는 보물을 내리시려는 듯하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감은사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얻게 되실 것이옵니다. 감은사 바닷가로 가면 값진 보물을 얻을 것이라는 말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신문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문왕과 신하들은 채비를 하고 궁궐을 떠나 동해로 향했어요. 신문왕은 동해에 도착하자마자 이견대에 올라 바다 한가운데에 나타났다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숙청의 말대로 작은 산 하나가 바다 위로 불쑥 솟아있는 것이 보였죠. 바다 한가운데로 산이 떠내려온 것도 이상했지만 그 생김새는 멀리서 보기에도 신기했어요. 더욱 궁금해진 신문왕은 신하들을 보내 그 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오도록 했죠. 신문왕의 명령에 따라 산을 살펴보고 돌아온 신하들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거북의 머리처럼 생겼사온데 그 꼭대기에 있는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사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참으로 믿지 못할 일이구려. 신문왕은 이튿날 직접 산을 둘러보기로 하고 감은사로 가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신문왕은 신하들에게 산에 갈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둘로 갈라져 있던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늘이 무너질 듯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던 하늘도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바람이 불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죠. 사람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게 비바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무섭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은 8일째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잠해졌죠. 비바람이 그치자 바다도 고요해졌어요.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산에 닿자 신문왕은 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신문왕에게 검은 옥대를 바쳤어요. 깜짝 놀란 신문왕은 용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요? 비유를 하면 한 손만으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라는 것도 합쳐져야 소리가 나지요. 이것은 어진 임금님이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저 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문무대왕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셨고 김유신 공도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 두 성인이 마음을 합쳐 이처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저에게 맡겨 대왕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의 말을 들은 신문왕은 매우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대나무를 조심스레 베어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고마움의 표시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었죠. 대나무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튿날 신문왕과 신하들은 대나무와 옥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가문사를 나섰습니다. 신문왕 일행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기림사라는 절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이때 궁궐을 지키고 있던 왕자가 소식을 듣곤 말을 타고 달려왔죠. 왕자는 말에서 내려 아버지인 신문왕에게 절을 하고는 보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이 옥대에 달린 장식들은 모두가 진짜 용들이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옥장식 한 개를 떼서 물에 담가 보여드리죠. 왕자는 왼쪽에서 두 번째 옥장식을 떼어내 개울물에 던졌습니다. 순간 개울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큰 용 한 마리가 솟구치며 하늘로 올라가고 그 개울물은 연못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연이라고 불렀죠.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용에게 얻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천종고에 간직해 두었죠. 신문왕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꺼내 불게 했어요. 그러면 쳐들어오던 적군들이 물러갔으며 마을에 퍼지던 병도 사라졌죠. 가뭄 때 불면 비가 오고 장마 때 불면 비가 개습니다. 또한 폭풍이 몰아칠 때 피리를 불면 바람이 먹고 파도가 잔잔해졌죠. 나라에서는 이처럼 신비스러운 피리를 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으며 나라의 보물로 삼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용이 말했던 것처럼 신문왕은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그 후 신라에는 100여 년 동안이나 평화가 계속되었답니다.